번째 문제 출제 의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핵심 개념은 비대칭 정보 현상이었죠. 비대칭 정보 현상의 개념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이게 어떻게 해서 발생되는지 과정을 이해하고 설명을 하는 그런 전반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이해력과 논리력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기 위해서 출제를 했고요. 이 비대칭 정보 현상 이 개념 자체는 여러분들 교과 과정에서도 경제 교과서라든지 기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시문 요지들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 제시문 R은 비대칭 정보의 개념과 이로 인한 시장 실패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밑부분 보시면 자동차 보험 시장에서의 어떤 시장 실패 사례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일어나는 시장 실패 사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제시문 나 같은 경우는 어떤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되는 품질 가치하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어떤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가정사항들을 일단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제시문 다에서는 그 취업시장에서 발생되는 비대칭 정보 이것 때문에 시장 실패 현상이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시문 가와 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례만 달랐지 어떻게 보면 같은 지문이다.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을 잘 캐치를 하셨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문제 1번부터 간단하게 저희가 채점 포인트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항 1번 같은 경우는 제시문 가에서 언급하고 있는 비대칭 정보가 제시문 나의 중고차 시장에서 어떻게 존재를 하느냐 이것들을 설명을 하시오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채점 포인트는 첫 번째 문항 1번에서 중고차 판매자가 구매자에 비해서 더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의 설명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매자가 중고차 품질에 대해서 어떤 분포, 확률적인 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실제 중고차 품질을 알 수 없다라는 그런 설명이 들어가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잘 쓰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항 2번 같은 경우는 문제가 제시문 나에서 주어진 조건을 고려하면 가장 품질이 낮은 차만 시장에서 거래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시장 실패가 나타날 수 있다. 가장 품질이 낮은 차만 거래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이유에 대해서 기대 가치의 변화를 제시하여 단계적으로 설명하시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기대 가치라는 것들을 간단하게 계산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기대 가치는 결국은 뭘 의미하는 거죠? 평균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지문에서 나타난 그 테이블을 한번 살펴보시면 중고차 자동차 품질 가치 해서 900만원 그리고 확률적 믿음은 3분의 1 600만원 3분의 1 300만원 3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죠. 그죠? 그래서 900만원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600만원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00만원 곱하기 3분의 1 하면은 600만원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 이 600만원을 구해야 될 거고요. 첫 번째 중고차에 대한 평균 품질 가치를 600만원으로 일단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900만원의 품질인 중고차 판매자가 당연히 이제 시장에서 철수를 한다. 그죠? 자기는 900만원에 팔려고 했는데 보통 평균가가 600만원으로 결정되다 보니까 900만원으로 판매하려고 했던 판매자는 시장에서 철수를 해버립니다. 그럼 남는 게 이제 600만원과 300만원짜리가 남게 되죠. 그럼 거기에서 다시 한번 기대가치를 구해보면 600만원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300만원 곱하기 2분의 1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기대가치가 45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중고차에 대한 평균 품질을 450만원으로 계산하여 가장 낮은 품질 중고차만 시장에서 남는다. 그러므로 시장 실패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것들이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처음에 기대가치를 600만원으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900만원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탈을 해버리고 나머지
두 판매자만 남게 되는데 여기서 또다시 평균 품질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450만 원으로 결국은 제일 밑에 남는 그런 그 낮은 가격만 남게 되기 때문에 시장이 실패한다라는 현상을 제시하면 되겠죠. 그죠? 2번 문항까지 맞췄으면 3번 문항은 좀 쉽게 갈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3번 문항 같은 경우는 제시문 다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제시문 나의 중고차 시장의 원리를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그래서 제시문 다에서는 취업에 관련된 문제였어요. 그죠? 네, 그래서 중소기업과 취업 준비생 간의 비대칭 정보가 존재한다. 즉 이것들을 중고차하고 비유를 해보면 중소기업은 구매자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취업 준비생은 뭐가 되는 겁니까? 판매자가 되는 거죠. 취업 준비생은 자기 능력들을 자기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중소기업에서는 능력을 모른단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채점 포인트는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발생할 수 있는 과정을 보수 결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보수가 아까 중고차 그 품질의 기대가치처럼 계속해서 떨어지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취업난이 굉장히 취업하기는 어려운데 또한 중소기업에서는 이런 좋은 이런 그 뭡니까 취업 준비생들이 많이 떨어져서 결국은 이 숫자들이 자꾸 줄어들어서 결국은 이렇게 시장 실패 현상들이 일어난다라는 이런 응답 결과를 활용해서 중소기업 구인난이 중고차 시장의 실패와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이런 설명들이 들어가면 충분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저희 그 송실대학교 경산계열 1번 문제는 대체로 충분히 차분히 읽어보면 답을 할 수 있는 문제들이 이때까지 통상적으로 출제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뭐 크게 다르지는 않다. 뭐 약간 다르다면은 여기서 기대 품질을 구하는 계산하는 게 간단하게 나오는데 그건 충분히 뭐 쉽게 구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별로 어렵지 않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2번 문제. 1번 문제는 어땠어요? 세 분 여기 계신 분들 다 이렇게 잘 쓰셨나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등급 매기는 부분도 사실은 여기 나왔던 이런 채점 포인트들이 잘 들어갔는지 들어가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9등급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평가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그 1번 문제가 교과 과정, 교과서와 어떤 연관관계들이 있는지 크게 포인트를 보면 시장과 경제활동, 시장의 자원 배분 이런 데서 여기 많이 나왔던 어떤 한 부분은 또 교과서에 있는 지문들을 그대로 지금 활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그 논술고사에서 여러분들 교과서 내에 있는 지문을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자, 문제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은 결국은 수익성과 안정성의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설명을 하는 거죠. 그죠? 네. 수익성을 높이려면 안정성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안정성을 높이려면 수익성을 좀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이런 항상 상충관계가 일어난다. 그죠? 네. 그래서 투자의 중요한 원칙인 수익성과 안정성 간의 상충관계를 얼마나 잘 이해를 하고 이를 수리적, 통계적 개념을 활용해서 합리적 투자 의사결정과 연관시킬 수 있는지 이것들을 보기 위해서 2번 문제는 출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게 제시문들을 얼마나 잘 이해를 했는지 그런 데 또 주안점을 뒀고요. 두 번째로는 수리적 논리력. 여기서는 앞에서는 그냥 논리였다고 한다면은 이번 문제는 다 모든 것들이 계산풀이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니까 수리적 논리력이 얼마나 잘 제시가 되는지 이렇게
문제를 잘 풀었는지 못 풀었는지 그걸 확인하겠다. 그래서 두 번째 뒤에 이렇게 보시면 답안도 보면은 칸이 없죠, 그죠?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천자 플러스 마이너스 백자였지만 2번 문항은 그냥 계산풀이만 잘 되어 있으면은 다 정답으로 간주가 됩니다. 자, 제시문 가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투자에 있어 수익성과 안정성의 두 목표 간의 어떤 상충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는 어떤 수익성과 안정성을 항상 같이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설명들이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제시문 나에서는 안정성을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어떤 이론들과 공식들이 그대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이를 할 때 제시문에 나와 있는 공식을 그대로 활용만 하시면 돼요. 사실은 그 교과 과정에 물론 다 배우긴 배우셨지만 뭔가 새로운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푸는 게 아니고 제시문에 나와 있는 이런 개념과 이론, 공식들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 여기에 제일 많은 초점을 맞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시문 다 같은 경우는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포트폴리오 투자의 기대 수익률이라든지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공식을 그대로 다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시문 라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죠. 이미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 포트폴리오 투자의 기대 수익률과 표준 편차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예를 아예 들어서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금 손실 확률 계산 방법까지 라에 다 정확하게 기술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고 내용만 잘 이해하면은 사실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만은. 자, 여기서도 이제 평가 등급은 뭐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얼마나 많이 맞췄느냐 거기서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실제 풀이를 제가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답을 제대로 풀으셨는지 풀지 않으셨는지 그게 제일 궁금할 것 같으니까 그죠? 요거는 좀 다시 제가 나중에 또 한 번 더 손을 보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좀 크게 해드릴까요? 요 정도는 잘 보이나요? 그죠? 문항 1번 같은 경우에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죠. 제시문 나에서 말하는 투자의 수익성, 즉 기대 수익률이 7.5% 이상이 되기를 목표하는 고객에게 투자 상담을 제공하려고 한다. 주식과 예금에 각각 얼마의 비중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 이렇게 제시문 다를 바탕으로 구하시오. 제시문 다에 보시면은 이 공식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알파라고 들었는데 우리 지금 지문 자체에는 오메가 표시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쓰면서 이 기호 하나를 뭐 이렇게 다른 기호로 쓰는 바람에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0.05 오메가 플러스 0.05가 0.07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따라서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이 50% 이상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게 문항 1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문항 2번 같은 경우는 제시문 나에서 말하는 투자의 안정성, 즉 원금 손실 확률이 2.5% 이하로 유지되기를 목표로 하는 고객에게 투자 상담을 제공하려고 한다. 주식과 예금에 각각 얼마의 비중으로 투자하도록 조언해야 할지 제시문 다에 기술된 정보를 바탕으로 구하시오. 자, 이것도 제시문 다를 보시면 다 풀이 공식들이 다 그대로 적혀져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뮤에 요게 이제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집어넣어서 풀이 과정을 그대로 그냥 가시면 물론 여기까지 요것만 제시하셔도 다 맞는 답으로 가실 겁니다. 그 문제에 보면은 요게 다 제시가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적용을 시켜서 이게 결국은 0.02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알파는 0.2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이 20% 이하여야 한다.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요 풀이 과정과 여기 답이 제대로 제시되어 있으면 이번 문항도 정답으로 간주가 됩니다.
자, 3번 문항. 재심은 나에서 말하는 투자의 수익성과 안정성 모두를 충족시키기를 원하는 고객이 있다. 이 고객은 투자의 기대 수익률이 7.5% 이상이 되기를 목표로 하는 동시에 원금 손실 확률도 2.5% 이하로 유지하기를 목표한다. 이게 결국 문항 1, 2를 설명을 하는 거죠. 그죠? 문항 1, 2를 설명해주고 있고, 재심은 나의 내용을 활용하여 이러한 목표가 동시에 달성 가능한지를 평가를 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재심은 가의 1과 2의 관점에서 목표 수정이 얼마나 이루어져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오. 아마 이 문제가 조금 길어서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힘들었을지는 모르겠는데, 가만 보면 1번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7.5% 이상 되는 게 목표로 한다. 그랬을 때는 결국은 뭐예요?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이 50% 이상 돼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원금 손실이 2.5% 이하로 나와야 된다고 했을 때는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이 20% 이하였어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답을 해야 되는 거는 수익률 기대값이 7.5% 이상이 되려면 50% 이상, 주식에 대한 투자 50% 이상, 원금 손실이 발생할 확률이 2.5% 이하로 유지하려면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이 20% 이하. 따라서 이 둘은 서로 양립 불가능한 목표다라는 게 이제 나와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는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1번, 2번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재심은 가의 1과 2의 관점, 즉 1의 관점과 2의 관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관점은 만약 수익률 기대값이 7.5% 이상이 되게 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했다 라고 하면은 도대체 손실 확률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손실 확률을 계산하는 공식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지문에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그럼 손실 확률이 15%가 계산을 하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수익률 기대값이 7.5% 이상이 되는 것이 주된 목표라면은 여기서는 최소 손실 확률은 15%라는 게 제시가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관점에서 보면은 원금 손실 확률을 2.5% 이하로 하는 게 목표다. 즉 안정성이 더 목표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그죠? 그랬을 때는 최대 수익률의 기대값은 이렇게 계산식에 그대로 집어넣으면 6%가 나옵니다. 그래서 최대 수익률의 기대값이 6%가 되어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따라서 수익률 기대값을 7.5% 이상으로 유지하되 원금 손실 확률을 15%로 유지하는 것을 조언을 하든지, 아니면 원금 손실 확률을 2.5% 이하로 유지를 하려면 수익률 기대값을 6%로 낮춰야 된다라는 게 이제 결론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이 합쳐져서 이제 3번 문항까지 쭉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계산하는 식이나 공식은 지문에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이렇게 대입만 시켜서 여러분들이 잘 풀어 나가시면 크게 문제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아마 또 많은 긴장을 하셔서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뭐 저희가 1번 문항, 2번 문항에 대한 문제풀이를 해드렸는데요. 아마 본고사 때도 뭐 크게 다르지 않는 유형으로 출제가 되지 않을까. 저희 문제 여러분들 준비하시면서 숭실대 경상계열 문제들, 예전 문제들을 보시면 틀 자체는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문만 잘 읽고 잘 따라가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주되게 보는 관점은 얼마나 이 지문을 잘 이해해서 이것들을 논리적으로 잘 구성해서 설명을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중앙점으로 두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나중에 본 고사, 지금 논술고사를 보실 때 잘 보셔가지고 내년에 숭실대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